자, 예술고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온라인 수업 2차시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9월 18일 날 2학년들이 전국연합평가가 실시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득이 또 온라인 수업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9월 18일에 한국사를 든 반 4반과 5반 학생들만을 위해서 온라인 수업을 또 촬영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른 반 학생들은 등교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온라인 수업인 만큼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더욱더 강한 집중력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더 등교 수업을 한 친구들보다도 더욱더 학습 효과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조세제도, 수치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국가가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세금들을 거두었는가라는 그러한 내용들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고려시대 때 세금 3종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었던 조세가 있었고요.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납부하는 또 공납 또는 공물이라고 불렀던 또 세금도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국가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역은요, 또 요역과 군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거 선생님이 설명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이렇게 각 지방마다 거두은 세금들을 어떻게 수도 궁궐에 있는 개경까지 운반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 그게 굉장히 또 관심거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쉽게 이동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 대부분의 조세는 쌀로 걷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방의 특산물 이런 것들도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경까지 운송할 수 있었을까? 그 운송하는 방법은 어떻게 운송했을까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보면요. 지방에서 거둔 세곡들은 조창이라는 곳에 한 곳에다가 모았습니다. 자,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어디에 모았겠습니까? 바닷가 항구 도시에 하나의 조창을 설치해서 거기에 주변에 있는 지방의 쌀이나 특산물을 이곳에 모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뭐로요? 배를 이용해서 수로를 통해서 또 바다를 통해서 이때 개경으로 조세, 그죠? 쌀을 운송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조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글자가 자꾸 또 깨지네요. 자, 조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정리해 볼게요. 자, 지방에서 거둔 세금을 수도인 개경까지 수로를 이용해서 또 바닷길을 이용해서 이때 운반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조운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봐두시고요. 고려의 경제활동으로 좀 봐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는요, 농업기술이 그 전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연히 고려시대 때는 농업이 경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 당연히 농업을 중시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했을 테고요. 자,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목적이었다. 당연히 농민 생활이 안정이 돼야 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보다 더 탄탄해지려면 농민들의 생활이 또 안정돼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될 그런 일인 거죠. 그렇죠? 다음에 이러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라는 부분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고려시대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농업이 제일 중요한 사회였었습니다.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뭐겠습니까? 토지였겠잖아요. 근데 제한된 토지였기 때문에 이 제한된 토지에서 그 당시에 농업기술을 이용해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생산량은 증대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요, 자, 농경지를 보다도 확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요, 황무지를 뭐 하느냐, 개간하거나 또는 바다를 메꿔서 뭘 하느냐, 간척 사업을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농경지를 특히 확대하려는 노력들을 했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선생님, 근데요, 고려시대 때 이 간척 사업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때 당시에는요, 포크레인도 없고 트럭도 없고 이런데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해서 간척 사업을 가능할까요? 가능했습니다.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최초로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어디에서 제일 먼저 간척 사업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였냐면요, 강화도에서 간척 사업이 잘 또 안 써지네요. 강화도에서 간척 사업이 실시되어졌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간과 간척 사업을 통해서 경작지, 농사를 짓는 경작지를 보다 확대했고요. 이러한 개간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세금을 면제시키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면서 개간을 또 간척 사업을 보다 더 장려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추진했었습니다. 다음요,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창 농사를 짓는 농번기에는 국가에서 자벽,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요역이나 군역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 역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농사 짓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성인 남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농사에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창 농사를 짓는 농번기에는 자벽 동원하는 것을 금지시켰고요. 또 재해를 당한 농민들은 세금을 감면시켜줬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태풍의 피해, 또 홍수의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도 또 국민들에게 또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재해를 당한 농민들에게는 이때 당시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을 취했고요. 또 고리대 이자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너무 과도한 이자를 받는 그러한 것은 금지시켰다라는 그러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번에요, 농업기술이 발달됐습니다. 자, 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한 건 토지였고요. 토지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벼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한창 여름에 항상 가뭄의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가 완전히 이제 가뭄의 피해 때문에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자, 저수지들을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서서히 축조하게 되어지고요. 또 더 많은 수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품종도, 종자도 개량하고 또 농사짓는 농기구도 개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 좀 잠깐만요.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소를 이용해서 소와 쟁기를 이용해서 땅을 깊이 가는 그러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소를 이용해서 땅을 가는 우경이 처음 시작된 것은 신라시대 때 지증왕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고려시대 때가 되어지면서 일반화되어졌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 농사를 짓는 데에서 깊이 땅을 가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농작물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농작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뿌리가 땅 속에 이렇게 뻗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뿌리 주변에 있는 흙의 영양분은 이 식물이 다 빨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다시 씨를 뿌리면 생산이 양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잖아요. 그래서 자, 봄이 되면요, 땅을 깊이 갈아서 이 안쪽에 있는, 이 밑에 있는 흙들을 위로 끌어올리고요, 영양분이 다 소모된 이러한 흙들은요 아래로 내리는, 자, 이러한 작업을 농사에서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땅을 얼만큼 깊이 갈아서 뒤집느냐, 이것이 농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졌던 겁니다. 근데 고려시대 때 이러한 소를 이용해서 땅을 깊이 가는 이러한 농업기술이 일반화되어졌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비법이 발달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시비법, 누구에게 시비 거는 그런 법인가?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퇴비를 주는 기술이다. 퇴비 만드는 기술,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좀 더 기름지게 만들기 위해서 풀이나 낙엽이나 이런 것들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섞이는 거죠. 섞여서 발효시켜서 그 썩은 풀이나 낙엽 이런 것들을 농지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넣는 거죠. 그러면 땅이 훨씬 더 기름져서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비 만들고 그 퇴비를 농지에 넣어서 생산량을 늘리게 하는 그러한 기술, 퇴비 시비법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고려시대 때는요, 2년 3작의 윤작법이 성행하기도 했었습니다. 2년 동안 3개의 작물, 조, 보리, 콩 이런 작물들을 3번 농사를 돌아가면서 짓게 하는 이러한 2년 3작의 윤작법이 또 이 고려시대 때 성행했었고요.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요. 요거요 좀 봐주셔야 되는데, 무슨 법이요? 자, 남부 일부 지방에 고려 말기가 되면요, 남부 일부 지방에 모내기법이 실시되어졌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모내기법이 실시되어진 건요, 언제요? 고려 말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모내기법이 실시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모내기법이 처음 실시되어졌지만 국가가요, 이 모내기법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를 내리게 돼요.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모내기법이 실시되기 전에는 우리가 밭작물을 재배하듯이 씨를 맨 땅에다가 뿌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작물이 이렇게 크는 거죠. 이러한 법을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그러냐면 직파법이다, 직접 파종하는 직파법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고려 말이 되면요, 이제 모판에 모종을 키워가지고 논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대어서 여기에다가 모를 하나하나 일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는 이러한 법을 모내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 모내기법을 하면요, 훨씬 더 수확량이요, 직파법보다도 2배 이상, 3배 뭐 이렇게까지 늘어난단 말이에요. 훨씬 더 수확량이 늘어나고요. 또 심지어는 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풀씨들이 막 날라와서 여름 내 풀들만 자라가지고 항상 여름 내 풀을 매야 되는 그러한 노동력도 이제는 봐봐요. 이 물 위에 풀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둥둥둥둥 떠겠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씨들도 다 썩어버려서 여기에 풀도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력도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이 모내기법이요, 수확량도 늘고 노동력도 훨씬 적게 드는 그러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요, 이 모내기법 하는 것을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뭐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직파법으로 해. 왜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내렸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모내기법이요, 수확량도 많고 좋지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항상 여름에 가뭄의 피해가 있잖아요. 이 가뭄때가 되면 항상 물에서 자라나는 이 벼들은 뿌리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이 되면요, 다 말라가지고 다 벼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대박을 꿈꾸다가 결국은 온 백성들이 굶어 죽는 그러한 일까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내기법은 위험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웬만한 가뭄에서도 이러한 직파법을 하면 이 뿌리가 엄청나게 물을 찾아서 강하게 발달되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에서 직파법은요, 피해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대박을 꿈꾸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보통만 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대박을 꿈꾸다가 완전히 가뭄의 피해를 들어서 그의 농사를 완전히 다 망쳐버리면 백성들이 완전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요, 이것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내기법이 일반화되어진 건요, 조선 후기에 와서 일반화되어집니다. 국가에서 금지시키면서도 불구하고 농민들이요, 스스로 이러한 모내기법을 실시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모내기법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가뭄의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 방법이 각 마을마다 뭘 축조하는 겁니까? 저수지를 축조하는 거였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요, 각 마을마다 엄청나게 많은 저수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모내기법이 일반화되어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려시대 때는 그만큼 많은 저수지들이 축조되어지지 못해서 가뭄의 피해가 굉장히 우려됐기 때문에 이러한 모내기법은 국가에서 금지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모내기법이 실시되어진 것은 고려 말기다라는 것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선진 농업 기술을 우리나라에 보급하기 위해서 원나라로부터 농업 관련 서적 한 권이 고려시대 때 소개되어졌는데요. 그 농업 관련 서적을 뭐라 불러요? 농상집요라고 부르는 농업 관련 서적이 원나라로부터 소개되었습니다. 다음은요, 문익점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 뭐가요? 목화시죠? 목화가 이 고려 말기에 우리나라에 또 전래되기도 했는데, 문익점이 이때 원나라로 갔다가 원나라에서 목화시세아를 붓뚜껑에 넣어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목화라는 게, 목화시세알이 왜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자, 이때 초등학생들도 문익점은 다 알잖아요. 목화 이렇게 아는데 목화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자,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옷은 삼배나 이런 것들을 해 입었겠잖아요. 그래서 비단이나 이런 것들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죠. 귀족들이나 해 입는 것이,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이 삼배를 이용해 가지고 겨울을 춥게 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화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 속에 목화를 넣으면서 훨씬 더 따뜻한 겨울을 날 수가 있었겠잖아요. 그래서 목화라는 것은요, 일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이 바로 목화였겠잖아요. 자, 이 목화를 이용해서 또 솜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짜는, 천을 짜서 입는 옷을 우리가 면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목화에서 뽑아가지고 우리가 목화를 뭐 영어로 코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옷이나 이런 것들에 또 여름에 입는 옷, 땀을 잘 흡수하는 그런 것들이 다 면직인데요. 자, 어쨌든 이 문익점의 목화시세알이요, 결국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솜을 이용해서 옷을 제작하는 것은요, 결국 고려 말에는 거의 불가능했을 테고, 이 혜택은 조선시대의 백성들에게부터 이 목화의 혜택이 누려졌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고려시대 때 목화 전래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요, 수공업입니다. 수공업은 물건을 제작하는데 뭐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손으로 물건을 제작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고려시대 때도 물론 수공업의 발달이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전 시대에 비해서 발달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수공업이 굉장히 아직까지 초보 단계에 있는 그런 단계였다라는 거 좀 먼저 얘기하고요. 고려시대 때의 수공업품은요, 주로 어디에서 생산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 크게 몇 개의 단계로 4개의 단계가 있는 거죠. 4곳에서 주로 수공업 제품들이 생산되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어느 수공업이요? 관청에서 수공업 제품들을 생산하는 관청 수공업이 고려시대 때는 발달했다.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서 기술자들을 어디에 등록시켜요? 공장 안이라는 명부입니다. 이건 누구의 명부? 수공업자 명부죠. 수공업자들의 명부입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는 예를 들면 홈이 만드는 기술자는 어느 동네에 누구 이렇게 명단이 다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배는 누구 고을에 누가 잘 짠다 뭐 이렇게 다 그 기술자들, 수공업자들의 명단이 이 공장 안인 거죠. 그러면 관청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마다 그 공장 안을 보고 기술자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르겠죠? 그러면 거기서 물건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관청에서. 그러면 관청에서 물건을 만들면 이 필요한 것은 쓰고요. 남는 부분들은 어떻게? 시장에다가 관청에서 내다 파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공장 안에 속해 있던 수공업자들은요,
이것으로서 몸으로서 자기 기술로서 관청에서 물건을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뭘 대신하는 겁니까? 세금을 대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수공업을요 우리가 관청 수공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자 어디에서 여기는요 소입니다. 소수공업이 발달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들어봤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뭐 공부했습니까? 향, 부곡,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향과 부곡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농사를 지었던 곳이고요. 자 여기에 소는 뭡니까? 수공업을 하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얘네들은 일반 농민들에 비해서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어쨌든 소수공업, 소라는 곳에서 이제 수공업 제품들이 또 많이 생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요? 사원수공업입니다. 사원에서 절이죠. 절에서도 수공업 제품들이 생산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볼게요. 고려 사회는 무슨 사회였습니까? 고려 사회는 숭불 정책이 추진되었을 때잖아요. 숭불 정책이 추진되었고요. 숭불 국가에서 이 불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우리가 심지어는 왕건의 훈유 10조에서도 불교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고려 사회에서는 불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의 사원의 국가에서는요 이 토지도 주고요 또 뭐도 토지를 농사 지을 수 있는 노비 노동도 함께 국가에서 하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에서는요 이 농사철에는 이 토지에서 노비들이 농사를 짓고 농한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절에 있던 노비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수공업 제품들을 생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원에서도요 승려들과 노비들이 배나 못이나 기와나 술이나 소금 같은 그러한 수공업 제품들이 또 생산되어지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자 마지막으로요 민간 수공업입니다. 민간 수공업, 민간이라는 말 그대로 개인 수공업자들이 자기의 집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그러한 민간 수공업 또한 고려시대 때 일부 또 유행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를 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 수공업은요 관청에서 공장 안에 속해 있던 수공업자들 데려다가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하게 하는 관청 수공업이 있었고요. 또 향, 부곡, 소 중에서 소라는 곳에서 수공업자들이 물건을 생산하는 소수공업이 있었고요. 다음에 사원에서 뭐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노비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기도 했었고요. 또 일부는 민간, 그쵸? 수공업자가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민간 수공업도 형태도 있었다. 자, 이 관청 수공업과 소수공업이요 전기에 유행했던 수공업 형태고요. 반면에 사원과 민간 수공업은요 고려 후기에 주로 유행했던 수공업의 형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다가는 그냥 적으시면 되겠네요. 관청과 무슨 수공업이요? 소수공업이 전기의 중심이었고요. 반면에 후기에는요 사원과 어디에서요? 민간에서의 이루어지는 수공업이 주로 발달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요 상업의 발달과 화폐의 사용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자 고려시대는 상대적 개념이죠. 자 고려시대 때는 그 전 시대에 비해서 상업이 발달되고 화폐 또한 사용이 되어졌다. 우리 역사에서요 화폐가 제작되어진 최초의 시기는 고려시대 때입니다. 자 화폐까지 사용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사회는요 아직까지 뭐가 중심이? 농업이 중심이 되는 자급자족적인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상업이 발달했고 화폐도 사용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고려시대 때는요 농업이 모든 경제의 중심이고 필요한 물건들 일반 백성들은요 필요한 물건들을 스스로 자급자족했다 이런 얘기니까 자급자족했다는 얘기는 곧 뭐가 발달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일까요? 자, 상대적으로 크게 상업과 시장과 화폐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 때 비해서 발달하지 못했다. 우리가 흔히 상공업의 발달, 시장의 발달, 화폐의 발달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조선 후기부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때는 그 전에 통일신라나 신라시대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업과 화폐가 사용되어졌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자,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고려시대 때 이러한 시장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겠습니까? 수도인 어디요? 개경에 만들어졌겠잖아요. 그래서 개경에 설치된 시장을 있었는데 그 시장을 뭐라 불러요? 시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전이라고 부르는 시장을 이 개경에 설치되어져 있었고요. 이 시전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여기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관청과 귀족들이 주로 여기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고 팔고 하는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졌고요. 자, 이곳에서는요, 경시서라는 관청도 여기에 설치되어져 있었는데요. 항상 시장에 보면 상인들은 최대의 자신의 이문을 챙기기 위해서 잘못된 상행위, 불법적인 상행위를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매점 매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불법적인 상행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라고 하는 감독 관청을 또 설치하기도 했다라는 걸 좀 봐두시고요. 또 고려시대 때는요. 자, 상평창이라고 해서 물가를 조절하는 그러한 기구도 또 설치해 있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요, 관영상점인데요. 민영상점, 반대가 민영상점이죠. 저 관영상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국가관청에서 경영하는 상점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개경과 서경과 동경 등의 대도시에서 뭐가요? 관청 수공업장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여기다가 내다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점을 우리가 관영 상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관청 수공업에서 어떤 공장 안에 기록되어 있던 명부에서 불려와서 물건을 만들면 거기에 만든 물건들을 관청에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것은 어디 가지고 오는 겁니까? 관영 상점에 가지고 와서 이것을 판매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다음에 지방 상업인데 일시적으로 시장이 개설되었다. 일시적으로 언제 얘기했습니까? 명절 때겠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추석이 되어질 텐데요. 이때 당시에 명절, 추석이나 또 뭐겠습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새해, 설날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관청 주변에 또 시장이 일시적으로 또 개설되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다음에 고려 후기의 상업입니다. 고려 전기에 비해서 고려 후기가 되면서 시전의 규모는 보다 더 확대되어졌고요. 또 거기에서 판매하는 업종들도 보다 전문화되어졌었고요. 다음에 고려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항구 도시 병난도가 또 이때 굉장히 활발하게 또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여기에 와서 무역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병난도에 온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리면서 코리아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이름이 만들어지는 그런 또 계기가 됐다라는 그런 병난도 좀 봐주시고요. 통일신라 시대 때 가장 번창했던 국제무역항은 어디였겠습니까? 울산항이었죠. 자, 고려시대 때 최고의 무역항은요, 병난도였고요. 다음에 충선왕 때 되면요. 자, 충 무슨 왕이니까 이거 몽고 간섭기 때 왕이구나 라는 거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원나라 간섭기 때에 충선왕 때는 소금을 전매했습니다. 전매제. 그러니까 소금 판매는 전매라는 것은 국가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독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상인들이는 소금을 사고 팔고 하지 못했다. 오로지 소금을 판매하는 것은 국가가 담당했다. 지금 우리 담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전매청에서 담당하는 것처럼 소금을 국가가 전매하는 그러한 전매제가 시행되었다.
국가가 왜 이 소금을 전매했겠습니까? 당연히 소금을 판매함으로 생기는 그 많은 이익을 국가 재정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증대할 목적으로 자 이와 같이 소금을 전매하는 그러한 제도가 충선왕 때 또 일시 또 행해지기도 했었다라는 거 좀 봐두시고요. 다음에 성종 때입니다. 철전, 우리 철로 만든 화폐,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화폐가 뭐라고요? 건원중보입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도전 골든벨을 보니까 여기가 건원중보라는 화폐가 또 한번 그 문제로 출제된 적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는요, 상평통보 아니고요. 상평통보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거고요. 건원중보가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이고, 자 이것은 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철로 만든 철전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요, 숙종 때가 되면요, 자 동전이 이제 만들어지죠. 삼안통보, 해동통보, 자 해동중보 같은 그러한 화폐들이 또 제작되어지고요. 또 은전, 은으로 만든 화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활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름은 은으로 만든 병 모양의 화폐다 그래서 은병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화폐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고려시대 때는 이러한 화폐를 국가가 발행했지만 상공업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적인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상업도 시장도 크게 발달하지 못해서 이러한 화폐들이 전국적으로 유통되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이고요. 자 그렇지만 국가에서 이러한 화폐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은요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요 화폐를 주면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화폐를 대신해서 돈 역할을 했던 것은 고려시대 때는요 뭐가 자 그 화폐 역할을 했냐면요 자 여전히 뭐가요? 곡식과 또요 삼대가 시장에서 자 뭐 같은 역할을 했다고요? 민간에서는 자 이때 화폐 역할을 대신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장에 나가서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이제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뭘 들고요. 쌀을 짊어지고 가서 그 쌀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삼배를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쫙 잘라서 그 물건의 값을 지불하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그래서 고려시대 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고려시대 때는요 화폐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제작되어지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유통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화폐의 역할은 뭐가 대신했다? 곡식이나 삼대가 화폐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거 좀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최초의 화폐가 조선 후기에 무슨 화폐입니까? 상평통보였다라는 거 좀 기억하실게요. 그러니까 상평통보 이전의 화폐들은 전국적으로 유통되지는 못했다. 왜냐? 그 이유는 그 전 시대는 조선 후기 이전 시대는 상공업과 시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폐가 제작되었지만 사용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그림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강화도에서 우리나라 최초에 뭐가 실시됐다고 얘기했습니까? 간척사업이 실시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이 자 고려시대 때 간척사업이 실시된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이 생각보다 시험 문제에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자 고려시대 강화도에서 간척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것 좀 보시고요. 요게 고려시대 때 가장 최고가 고액의 화폐 뭐가 생겼습니까? 병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은병 또는 활구라고 부르는 고려시대 때 최고 고액의 화폐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뭐로 만들었다고요? 은으로 제작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림은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그런 크기입니다. 자 다음에요. 여기 바로 보니까 자 최초의 화폐가 아니고는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쓰? 해동통보라고 쓰여있네요. 그렇죠? 해동통보라고 하는 고려시대의 화폐, 엽전 모양의 화폐 이런 것들이 좀 발행되어졌다라는 거 좀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온라인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